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1. 사람 흉내내는 곰. 옛날 깊은 산속에 인간 세상을 동경하는 곰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곰은 매일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사람들이 옷을 입고 불을 피워 음식을 익혀 먹고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사람처럼 살고 싶다. 곰은 그날부터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나무집과 넝쿨을 엮어 어설픈 옷을 만들어 입었고 네 발로 걷는 대신 두 발로 위태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날고기를 먹지 않고 일부러 나뭇가지를 비벼 불을 피워 열매를 구워 먹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 피우기는 번번이 실패했고 엉덩이에 불이 옮겨붙어 혼비백산하기도 했습니다. 숲속의 다른 동물들은 곰의 이상한 행동을 비웃었습니다. 곰아, 넌 곰일 때가 가장 멋져. 왜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 흉내를 내는 거니? 하지만 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곰은 큰 결심을 하고 산을 내려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곰의 흉측한 모습에 기겁하며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 곰은 사람들의 공격에 상처를 입고 슬피 울며 겨우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상처 입은 몸과 마음으로 굴에 돌아온 곰은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때 그를 지켜보던 늙고 지혜로운 부엉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곰아,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것이란다. 너의 튼튼한 발톱과 강력한 힘, 겨울잠을 자는 지혜는 사람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너만의 훌륭한 점이다. 다른 누군가를 흉내내기보다 너 자신으로서 최고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길이란다. 부엉이의 말을 들은 곰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어설픈 나무집 옷을 벗어 던지고 다시 네 발로 굳건히 땅을 디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숲의 왕으로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사용해 약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숲의 질서를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제 더 이상 곰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숲을 훌륭하게 다스리는 곰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곰은 마침내 다른 누군가가 되려 애쓰는 것보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길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2. 말하는 해골. 옛날 어느 마을에 입이 가볍고 허풍이 심한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지 않은 일도 마치 겪은 것처럼 부풀려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길가에 뒹구는 해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장난기가 발동하여 해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게, 해골 양반. 어쩌다가 이런 험한 곳에서 뒹굴게 되었소. 그런데 놀랍게도 해골이 입을 뻐끔거리며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생전에 당신처럼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이 꼴이 되었다오. 남자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신이 났습니다. 말하는 해골을 발견하다니 이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는가. 그는 서둘러 마을로 달려가 원님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사도, 제가 산에서 말하는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원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허튼 소리로 관아를 소란스럽게 한 죄를 물으려 했습니다. 남자는 억울해하며 자신을 따라가 직접 확인해보면 알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만약 제 말이 거짓이면 어떤 큰 벌이라도 당해 받겠습니다. 원님은 포졸들과 함께 남자를 따라 산으로 갔습니다. 남자는 의기양양하게 해골이 있던 자리로 가서 다시 해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게, 해골 양반. 내가 다시 왔네. 어서 원님께 자네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게. 하지만 이번에는 해골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당황하여 해골을 흔들고 발로 차며 소리쳤지만 해골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남자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원님은 크게 노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나를 능멸하고 백성들을 현혹시키다니. 여봐라, 저놈의 목을 베어 저 해골 옆에 두어라. 남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의 머리는 해골 옆에 나란히 놓이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원래 있던 해골이 남자의 해골을 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거보게,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이 꼴이 된다고.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를 수 있는지 경고하는 섬뜩하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살, 시어머니의 희생. 조선 중엽 한양 인근의 한 상월 마을에 정씨 가문이 살고 있었으니 이는 대대로 선비의 가풍을 이어오던 집안이었다. 그 집안에 맏며느리로 들어온 이는 해금이라 불리는 처녀로 고운 얼굴에 마음씨 곱고 살림에도 능하여 마을에서도 칭송이 자자하였다. 허나 혼례를 올린 그날 이후로 이상스레 집안에는 좋지 아니한 일만이 줄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태기가 있어 기뻐하였으나 석 달이 차에 되기도 전에 유산을 하였고 다음에도 연이어 아이를 품었다가 잃기를 2번이나 하였다. 그러다 넷째 고생 끝에 한 아들을 낳았으나 돌이 되기 전 맘에 걸려 싸늘히 싣고 말았으니 해금의 가슴엔 피멍이 들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늘 건강하시던 시아버지도 갑자기 기침이 잦아지고 기운을 잃더니 칠순 생신을 앞두고 숨을 거두셨다. 이 모든 일들이 해금이 시집온 이래로 벌어진 까닭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대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 아니, 해금이 그 아이 팔자가 사나운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연이어 나쁜 일들만 저리 생기겠어. 그 집안이 전에는 저렇지 않았거늘 요 사이에 애군이 겹친단 말이지. 해금은 날마다 조왕신께 정성껏 치성을 드리고 절마다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렸으나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용하다는 점쟁이 하나가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해금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점쟁이를 찾아갔다. 이건 보통의 애군이 아니구먼. 집안 어른 중 하나가 음덕을 가로막고 있네. 그 어른이 살아있는 한 이 집안은 매해 피눈물을 쏟게 될 걸세. 이대로 두면 자식도 손주도 대를 잇지 못하고 집안도 풍비박산 날 테야. 그 기운이 뿌리째 눌러 앉았으니 아무리 복을 지어도 뚫고 나가질 못할 걸세. 해금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점쟁이는 입을 굳게 다물더니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허나 반드시 그 어른을 집에서 내쳐야 하네. 산속에 모셔두고 인연을 끊지 않으면 그 기운은 뿌리째 퍼져서 자자손손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게야. 해금은 그 말에 마음이 갈라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나 살아남기 위해 아이를 다시 얻기 위해 눈물을 머금었다. 그날 밤이었다. 해금은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서방님, 오늘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다녀왔나이다. 남편이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뭐라 하더이까? 놀라지 마시옵소서. 어머님을 내쫓으라 하시더이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 무슨 망발이요? 정말 그런 흉한 말을 믿겠다는 것이요. 당신 설마 그 말 따위 믿고 어머님을 정녕 내치려는 것이요. 해금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푹 숙였다. 소첩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인 줄 100번 1000번 압니다. 허나 더는 아이를 잃을 수도 없고 만약 아이를 더 잃다간 제가 더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못할 말인 거 알지만 제게도 마지막 남은 길이니 서방님, 제발 제 목숨을 잃기 전에 부디 한 번만 헤아려 주시옵소서. 해금은 무릎을 꿇고 치맛자락이 젖어들도록 눈물을 흘렸다. 달빛이 아직 걷히지 않은 새벽, 해금은 시어머니의 짐을 조용히 꾸렸다. 기척도 없이 잠든 남편을 뒤로 한 채 시어머니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머님, 잠시 바람 쐬러 가시지요? 이른 새벽 공기가 좋사옵니다. 시어머니는 해금의 손에 이끌려 무심히 대답했다. 이리 일찍 웬 나들이냐? 우리 이쁜 며느리가 나가자면 나가야지.
해금은 애써 시어머니와 길을 나섰다. 조용히 마당을 나서고 안개가 자욱한 상일로 접어들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집시는 이슬에 젖어 미끄러웠다. 시어머니는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발걸음을 멈췄다. 이게 무슨 길이냐, 해금아. 이 산중 깊숙이 어찌하여 이른 시간. 해금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보퉁이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하옵니다. 죄송하옵니다. 며느라가 그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죄송하다니. 어머님, 저는 아이를 셋이나 잃었사옵니다. 이젠 더는 살 수가 없사옵니다. 점쟁이 말씀이 이 모든 애군의 근원이 어머님이라 하시더이다. 어머님께 죽을 죄 짓는 것도 잘 알고 용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고 해금은 땅바닥에 엎드리며 흐느꼈다. 저도 이 모든 것이 어머님 때문이라고 정말 믿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허나 아이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또다시 눈뜨고 볼 수는 없었사옵니다. 부디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산에 버려두려고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날 데리고 온 거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산새가 울고 바람이 슬피 울었다.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 나도 너를 괴롭게 하려 한 건 아니었느니라. 그래. 해금아, 내 맘 다 안담. 아이를 잃은 게 한 번도 아니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느냐. 나 하나 없어져서 너희가 편해진다면, 내 아들 내 손주가 살아난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구나. 내가 짐이 되었다면 그리하렴. 이 어미는 괜찮으니 내 걱정은 말아라. 시어머니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속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나뭇집 사이로 바람이 처연하게 불었다.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허리에 졸라맨 끈을 풀며 조용히 짐을 옆에 내려놓았다. 해금은 일어섰다.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고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시어머니를 산에 두고 돌아온 날, 해금은 밤새도록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 이야기는 집안에서 금기처럼 사라졌다. 산속 깊은 곳, 사람이 다니지 않는 외진 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무에 가려진 낡은 초가 한 채가 있었다. 그곳이 바로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홀로 삶을 이어가는 곳이었다. 초가는 비바람에 지붕이 너덜너덜했고 굴뚝에서는 연기 한 줄 새어 나오지 않았다. 방 안에는 헝겊 옷 몇 벌, 집 밖엔 반찬이라 부를 수 없는 마른 나물이 널려 있었다. 그런 곳에 다리 중천을 지난 깊은 밤마다 누군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접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아들, 해금의 남편이었다. 어서 오너라. 이 추운데 또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했다. 시어머니는 마른 목소리로 아들을 맞이하며 손에 쥐어준 보퉁이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몰래 챙긴 쌀이며 장작이며 몇 벌의 옷가지가 담겨 있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머리를 박았다. 어머님, 이 불효자식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살자고 어머님을 어찌 산에 홀로 두다니요? 이건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 아이 없어도 잘만 살 테니 같이 내려가시지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자 정씨 부인은 조용히 아들의 손을 덮으며 말했다. 그만하거라. 내 아들, 내 가정을 위해 이 어미가 이런 선택을 못하겠느냐. 며느라기가 알기 전에 이제 오지 말거라. 괜히 들켰다간 애미의 애군이 너희에게 퍼지기라도 할까 걱정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미가 자식을 낳고도 그 자식에게 버림을 받다니. 이 무슨 천벌입니까? 천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희들만 괜찮다면 나 하나 이 산속에서 늙어가는 것 아무래도 좋다. 어머니의 눈갠 눈물이 고였고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어머님, 그저 몸만 부디 건강하소서.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어두운 숲길을 내려가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뒤에서 시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내 새끼, 애비도 없는 집안 살림 혼자 이끌어가느라 고단할 텐데 이 어미가 짐이 되었구나, 짐이. 그녀는 문득 눈을 감고 한 줄기 눈물을 떨궜다. 그런데 이상했다.
시어머니가 산으로 가고 얼마 안 돼서부터 기이할 정도로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해금은 이듬해에 그토록 바라던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전에는 태동이 잦았다 끊기기 일쑤였으나 이번만큼은 단단하고 힘찼다. 우렁찬 울음소리 보게나. 용같이 태어났구나. 산파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남편 영차는 관청에서 특별히 인정받아 승진 소식을 안고 돌아왔고 장사는 잘 되고 집안 형편은 점점 나아졌다. 해금은 마음 한구석의 죄책감을 애써 눌러 담으며 되뇌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님 덕분일지도 몰라. 해금은 믿기지 않을 만큼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다. 산속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고 거센 바람은 눈발을 몰아 초가의 창호 틈새로 매서운 기운을 들이쳤다. 어느 날 밤 깊은 어둠 속을 가르며 초가 안에서 갑작스레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씨 부인은 벽에 기대어 온몸을 떨고 있었다. 허리 아래로는 피가 흥건히 고였고 옷자락 너머로 찢긴 살점이 들여다보일 만큼 처참했다. 그녀를 덮친 것은 먹이를 찾아 내려온 굶주린 호랑이였다. 제발! 살려다오. 하지만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호랑이에게 시어머니의 바람은 들리지 않았다. 매서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고는 이내 망설임 없이 노인을 덮쳐버렸다. 정씨 부인은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다해 문턱에 기어나와 기댔다. 입술을 들썩이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끝내 그 이름 하나 다 부르지 못한 채 그녀의 두 눈은 서서히 감겼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자식들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건강했던 아들이 이유 없이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의원을 불러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며칠을 울며 밤을 새웠다. 남편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고 장사마저도 이웃의 모함으로 위태로워졌다. 그제야 해금은 깨달았다. 잔인하게 어머니를 버려도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지은 업 때문에 그대로 내게 돌아온 거야. 그날도 평소처럼 장터는 북적였다. 하지만 여인네들 사이에서는 섬뜩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산중에서 노파 하나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지 뭐냐. 세상에, 시신이 바위 아래 처참히 누워 있었답니다. 누가 본 사람도 없다더라. 근데 피가 사방에 번져 있고 발자국이 어찌나 컸다나. 호랑이 같은 맹수한테 물렸겠지. 불쌍해 죽겠어. 홀몸으로 산에 남겨진 늙은이가 어찌 그리 죽었겠냐. 업이 아니고 뭐겠냐고. 업은 반드시 되갚는다잖아. 천륜을 거스르면 죗값을 받는다더라. 어미를 버린 자식들은 천벌 받을 거야. 해금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꽉 막혀왔다. 장터의 소라는 멀어지고 세상이 뿌옇게 가라앉는 듯했다. 그날 밤 해금은 아무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무릎을 꿇은 채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가슴 깊이 묻어둔 죄책감이 어디선가 터져나오는 분노처럼 끌어올랐다. 어머님, 설마 어머님이 아니겠지요. 정녕 어머님이라면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돌아섰던 그 산속 초가 해금은 바스락거리는 낙엽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어머님, 혹시 계십니까? 문을 밀어보니 안은 비어 있었다. 아궁이는 오래전 불길이 꺼진 채 식어 있었고 뒷곁엔 찢어진 집신 하나만이 홀로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어머님, 정녕 떠나신 겁니까? 해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차디찬 땅을 향해 이마를 받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땀에 젖은 지팡이를 짚은 노승이 산길 아래에서 올라왔다. 그는 익숙한 듯 초가집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이씨, 어인일로? 이곳에 해금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스님, 이 집은 제 시어머님이 계시던 곳입니다. 혹시 그분을 아십니까?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노인은 자주 절에 들르셨소. 항상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지. 복은 나누면 돌아온다며 날마다 절을 올리셨소. 해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희 어머님은 살아계십니까? 노승은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다.
며칠 전 이 산 아래에서 숨을 거두셨소. 굶주린 어린 호랑이에게 물려 바위 아래 피가 흥건한 채로 발견되셨소이다. 해금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쓰러졌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노승은 해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씨, 아마 그대는 모르고 있었을게요. 시어머니는 그대가 시집오기 전절에 다녀갔었소. 며느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여 제가 점을 받으렸지. 해금은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점과에는 글이 나왔소. 하늘이 내린 불운을 타고난 인물이라 그녀를 집안에 들이면 자자손손 재앙이 따를 것이란 점과에였지. 해금은 입을 틀어막으며 고개를 떨궜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를 받아주신 건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절대 드리면 안 된다고 했거늘 자네 어머님은 끄떡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셨소. 스님, 점과에는 글이 나왔을지 모르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마음씨가 고운 아이라 들었습니다. 복이라는 건 결국 마음에서 오는 법이니 나 하나 희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의 눈을 보니 어찌나 해맑던지요. 아마 제 며느리가 될 운명인가 봅니다. 그리고는 웃으셨지요. 해금은 울부짖었다. 그녀의 통곡은 산허리를 가르고 퍼져나갔다. 어머님, 다제 복이 없어 그리 된 것을. 그걸 알면서도 어찌 저 같은 며느리를 품어주셨는지요. 어머니를 탓하며 이곳에 버려둔 저를 부디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며칠 뒤 해금은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바위 아래를 찾아갔다. 누군가 정성껏 쌓아 올린 작은 돌무덤. 해금은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저희 왔습니다. 어리석은 제 행동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면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평생 이 죄를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남편 영찬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차마 어머님을 버릴 수 없었소. 그날 이후 당신 몰래 이곳을 찾아왔지. 어머님은 2번 다시 오지 마라 하셨지만 아들로서 그럴 수 없었어. 그간 어머님을 찾아가던 남편이 입을 열었다. 그런 남편을 애잔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해금이 말했다. 여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보퉁이에 이거저거 싸가지고 다녀오는 걸 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신 마음을 어찌 제가 모르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산속에 어머니를 버려두고 온 제가 죄인이지요. 제가 무슨 낯으로 당신을 원망하겠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저 아내의 말에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모든 걸 이제 다 잊읍시다. 아마 어머님도 그러길 바라실 거요. 그 짧은 남편의 말에 해금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2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부부는 매달 한 번씩 어머님이 계신 산자락을 찾았다. 조용히 따뜻한 음식을 놓고 묵묵히 어머님의 안부를 전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날마다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었다. 어머님, 하늘에서 편히 계시지요. 이 모든 것이 그저 제 운명이라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는 점쟁이의 말 같은 것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깟 말 한마디에 어머님을 등진 지난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무치게 깨달았사옵니다. 제가 지은 죄 두고두고 속죄하며 살 것이니 부디 노여움 거두시고 평안히 계소서. 해금은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어딘가에서 들국화 향이 은은히 피어올랐다. 그 순간 해금은 어머님의 숨결이 바람결에 섞여 내려오는 듯한 착각에 눈시울을 붉혔다. 이야기 거울 속의 진짜 도둑. 옛날 어느 고을에 윤대감이라고 불리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수많은 하인과 노비들로 북적거렸어요. 그리고 부엌에는 쌀이며 고기며 없는 것이 없었죠. 하지만 윤대감은 아주 인색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밥은 꼭 3그릇 이하로 퍼라. 고기는 눈금대로 잘라서 쓰고 누가 몰래 가져가기라도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쫓아낼 터이다. 이처럼 윤대감은 늘 사람들을 감시했고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하인들 중에는 달수라는 젊은 하인도 있었습니다. 달수는 성실하고
눈치 빠르며 누구에게나 예의를 갖추는 청년이었죠. 하지만 윤대감은 그런 달수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대감의 보물 중 가장 아끼던 황금 비녀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럴 수가. 그 비녀는 왕실에서 받은 귀한 물건이야. 집안에 있는 자들 중 도둑이 있을 게야. 윤대감은 모두를 불러 모은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넘어가지. 다들 한 명씩 손을 씻고 내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보고 나오라. 하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둘 손을 씻고 거울을 보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달수의 차례가 되었을 때도 그는 차분히 손을 씻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방 안에는 커다란 거울 하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달수가 거울을 바라보자 거울 속엔 익숙한 자신의 모습과 함께 검은 글씨로 쓰인 문장이 비쳤죠. 도둑은 죄책감으로 얼굴빛이 변할 것이다. 달수는 그 문장을 보고 순간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하인이 절차를 다 마치고 윤대감이 다시 나타나 말했어요. 방금 전 거울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나는 이미 도둑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자백을 하면 죄를 덜어주마. 그 말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한 여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욕심을 내어 용서해 주십시오. 모두가 놀라 웅성거리고 있을 때 윤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울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구나. 사실 그 거울은 평범한 거울이었어요. 진실을 비추는 것도, 얼굴빛을 바꾸는 것도 없었죠. 다만 그 밑에 적힌 단 한 줄의 문장. 시더러더스. 도둑은 죄책감으로 얼굴빛이 변할 것이다라는 그 한 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읽은 도둑은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양심과 마주하고 결국 자백하게 된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안 달수는 중얼거렸어요. 진짜 거울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인 거군. 대감님이 생각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셨구나. 이날 이후 윤대감도 하인들도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어요. 윤대감은 하인들에게 덜 엄격해졌고 하인들도 윤대감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갔답니다. 이야기 후 가시풀과 강아지풀. 남쪽 끝 해안 가까운 작은 마을 산노포에는 사시사철 바람이 거칠게 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면 어른조차 뒤로 밀릴 정도였지요. 한편 그 마을 어귀에는 마을 사람들도 함부로 가지 않는 언덕이 있었어요. 그곳은 풀바람터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일부러 심은 것도 아닌데 해마다 이상하게 가시 있는 풀과 부드러운 풀. 단 두 종류의 풀이 번갈아 피어나고는 했어요. 마을 노인들은 늘 어린아이들에게 일렀죠. 풀바람터에 가면 절대 풀을 손대지 말 거라. 가시에는 손이 찔리고 부드러운 풀은 쉽게 상처를 가져온단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이들은 알 수 없었지만 언덕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와 부드럽고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어요. 이 세상은 혼자 있는 것이 나아. 부질없는 친절은 상처만 남기니까. 함께 있는 것이 따뜻할 수도 있는 거야. 세상은 다정함으로 자라는 것이니 이 풀들의 정체는 바로 가시풀과 강아지풀이었어요. 사람들 눈에는 그저 풀이었지만 이 둘은 예로부터 생명을 품은 혼령으로 낮에는 침묵하고 밤에는 서로 말을 주고받고 살았어요. 가시풀은 마치 자기를 지키는 철갑을 두른 듯한 풀로 만지면 손이 베이고 피가 났습니다. 한편 강아지풀은 누구나 스치고 싶은 부드럽고 연한 줄기를 가진 풀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며 웃는 듯이 보였죠. 가시풀은 스스로를 가람이라 불렀고 강아지풀은 스스로를 초원이라고 불렀어요. 이 둘은 매년 바람 많은 봄이면 새롭게 돋아나 여름에 한창 대화를 나누다가 가을이면 다시 시들어 뿌리 속으로 잠들고는 했죠. 그러던 어느 해의 바람이 이상할 만큼 불지 않는 해였어요. 바다는 조용했고 마을도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가람은 자신이 도단할 자리에 바람이 없는 것을 느끼고 짧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 가시는 필요 없겠군. 이 마을은 너무 부드러워졌어. 그러자 초원이 조용히 웃었죠. 세상이 고요할 땐 부드러움이 사람 마음에 남지. 그건 나 같은 풀의 몫이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아래에 사는 소년 하나가 이 언덕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소년의 이름은 도윤이었는데 부모를 일찍 여의고 마을 대장장이 밑에서 일하고 있던 12살 소년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느 날 언덕에서 길을 잘못 들어 가람의 가시에 손을 베이고 말았죠. 아, 이게 뭐야? 풀인데 왜 이리 아픈 거야? 그때 초원이 속삭였어요. 괜찮니? 너무 가까이 다가갔구나. 그 말에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풀이 말을 하다니. 초원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풀이야. 이 언덕의 숨은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듣고 있지. 그때 가람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라. 아기가 들을 말이 아니야. 도윤은 아픈 손을 감싸며 말했어요. 난 여기에 오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길을 잃었을 뿐이야. 초원은 도윤에게 다가가 손을 스치듯이 건드리자 이상하게도 상처에서 통증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도윤은 놀란 눈으로 초원을 바라보았죠. 그날 이후 도윤은 가끔씩 그 언덕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도윤에게 언덕의 고요함과 초원의 목소리는 따뜻한 숨 쉴 틈이 되어 주었어요. 하지만 가람은 그런 도윤이 탐탁지 않게 여겨졌죠. 저는 너무 쉽게 기대는구나.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단다. 그러자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죠. 나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라도 버텨보려는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을은 큰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논밭은 갈라졌고 사람들이 매일 우물 앞에 줄을 섰어요. 도윤도 땀에 젖은 얼굴로 날마다 일하고 밤이면 언덕으로 향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 초원에게 물었어요. 초원아, 네가 진짜 힘이 있다면 마을에 비를 내리게 해줄 수 있어. 그러자 초원이 조용히 대답했죠. 내 힘은 작아. 하지만 가람과 내가 힘을 합치면 글쎄, 작은 기적 하나는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 도윤이 그 말을 듣고 가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탁할게. 마을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해. 어머니들도, 아이들도. 가람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곤 초원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언덕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긴 가뭄을 뚫고 처음 부는 바람이었어요. 초원의 잎이 흔들리고 가람의 가시 사이로 바람이 모이더니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죠. 그 밤, 천둥이 밤새 울렸고 다음 날 새벽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나와 비를 맞으며 외쳤어요. 아이고, 드디어 하늘이 도왔구나. 하지만 도윤만은 언덕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도윤과 가람, 초원은 진정한 벗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가람은 예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졌고 초원은 가람 속에서 더 깊이 웃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부드러움만으로도 가시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 모두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도윤은 어른이 되어 언덕을 떠나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고마웠어. 너희 덕분에 나는 외롭지 않았어. 이제 다른 곳에서 나도 누군가의 초원이 혹은 가람이 되어 볼게. 그렇게 그가 떠난 뒤에도 풀바람터에는 여전히 두 종류의 풀이 나란히 자랐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그 풀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했답니다. 이야기 숫 신기한 족자. 옛날에 한 가난한 화가가 살았습니다. 그는 그림 솜씨가 뛰어났지만 그의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늘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모든 정성을 쏟아 아름다운 산수화 족자 한 폭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계곡과 그 옆에 그림 같은 초가집 한 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팔기 위해 장터로 갔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화가는 집으로 돌아와 족자를 벽에 걸어두고는 그림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아, 그림 속 저런 아름다운 곳에서 단 하루라도 살아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그가 한탄을 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몸이 갑자기 그림 속으로 쑥 하고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정말로 그림 속 계곡에 서 있었습니다. 맑은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향기로운 꽃 내음이 코를 스쳤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그림 속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아늑한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화가는 그림 속에서 신선처럼 살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고 목이 마르면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그림 속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바깥 세상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족자가 걸려있을 벽 쪽으로 다가가 나를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내보내다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이 다시 현실 세계의 방으로 쑥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화가는 자신이 겪은 신비한 경험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 속에 자신만의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한 욕심 많은 부자가 화가를 찾아와 큰 돈을 줄 테니 그 족자를 팔라고 했습니다. 화가는 경고했습니다. 이 족자는 욕심 없는 자에게는 낙원을 주지만 욕심 많은 자에게는 재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경고를 무시하고 족자를 빼앗다시피 사아갔습니다. 그는 족자를 펴고는 이 그림 속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림 속 금은 보화를 찾아온 산을 파헤치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베어버렸습니다. 그의 탐욕에 그림 속 세상은 분노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홍수가 일어나 부자를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그 후 부자는 다시는 그림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그림 속 산수화는 온통 먹구름과 성난 파도만이 그려진 흉측한 그림으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꼬우의 많은 머슴. 옛날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소의 영감이 살았습니다. 그는 머슴들에게는 일만 잔뜩 시키고 세경 월급은 한 푼도 주지 않으려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 머슴이 그의 밑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어느 날 꾀가 아주 많은 한 젊은이가 이 영감네 집 머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계약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영감님, 저는 세경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제가 이 집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고 빠야 하는 소리를 먼저 하는 쪽이 상대방에게 전 재산을 주기로 하는 내기를 하시지요. 구두소의 영감은 자신이 평생 아프다는 소리, 한 번 한 적 없는 건강 체질임을 자랑하며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다고 생각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일만 실컷 부려먹고 돈 한 푼 안 줘도 되겠구나. 그날부터 꽤 많은 머슴의 기상천외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라는 밭에는 가지 않고 매일 영감의 집 안팎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독대에 있는 귀한 간장독에 자기 발을 씻었고 또 어느 날은 영감이 아끼는 비단 이불에 오줌을 쌌습니다. 영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아이고 배야. 소리를 먼저 하면 전 재산을 빼앗기기 때문에 꾹 참아야 했습니다. 그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머슴의 장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영감이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상에 몰래 파리가 가득 담긴 주머니를 터뜨려 잔치를 망쳐놓았고 영감이 가장 아끼는 백자 항아리를 마당 한가운데에서 공기놀이하듯 던지며 놀았습니다. 영감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마침내 머슴은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영감이 자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 영감의 엉덩이에 커다란 말벌침을 콕 하고 쏘았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극심한 고통에 영감은 자신도 모르게 잠결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배야. 사실은 엉덩이가 아팠지만 너무 아픈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배야 하고 외쳐버린 것입니다.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머슴이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외쳤습니다. 영감님, 방금 아이고 배야? 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이제 이 집의 모든 재산은 제 것입니다. 결국 구두소의 영감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 전 재산을 꼴의 많은 머슴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슴은 그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잘 살았고 영감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8. 세 가지 거짓말. 옛날 어느 임금님이 나라의 인재를 구하기 위해 특별한 시험을 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 세 가지를 하여 나를 속이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고 높은 벼슬을 주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궁궐로 몰려와 온갖 기상천외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임금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두 간파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난한 선비가 초라한 행색으로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커다란 자루를 하나 메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임금님께 엎드려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하, 소인은 거짓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오라 빚을 받으러 왔사옵니다. 임금님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빚을 진 일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선비는 자루를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폐하께서는 작년에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저에게서 금 10,000냥을 빌려가셨습니다. 이 자루는 그때 빌려가신 금을 다시 받아가기 위해 가져온 것이옵니다. 임금님은 어이가 없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다니! 내 평생 너처럼 뻔뻔한 거짓말쟁이는 처음 본다. 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폐하, 방금 소인의 첫 번째 말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임금님은 선비의 재치에 놀랐지만 아직 2번의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선비는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저는 폐하의 숨겨진 아들이옵니다. 폐하께서는 젊은 시절 저의 어머니와 깊은 사랑을 나누시고 저를 낳으셨으나 신분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모자를 궁궐 밖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더욱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천벌을 받을 소리를 하는구나. 세상에 이보다 더한 거짓말은 없을 것이다. 선비는 다시 한번 웃으며 말했습니다. 폐하, 방금 2번째 말도 거짓말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임금님은 이제 정말 선비의 지혜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거짓말이 무엇일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임금님 앞으로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임금님은 선비의 귓속말을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니다. 그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그건 사실이다. 내가 졌으니 약속대로 너에게 큰 상과 벼슬을 내리겠다. 신하들은 도대체 선비가 무슨 말을 했기에 임금님이 저렇게 놀라시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선비의 마지막 거짓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2가지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결국 임금님은 이 말을 거짓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앞에 2 이야기가 사실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선비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뛰어난 지혜로 나라의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9. 보물을 지키는 게. 옛날에 한 부자 영감이 죽으면서 자신이 평생 모은 보물을 커다란 항아리에 담아 뒷산 소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충직한 개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는 내가 죽은 뒤에도 이 보물을 지켜야 한다. 만약 누군가 이 보물을 훔치려 하거든 절대 빼앗기지 마라. 영감이 죽은 후 개는 밤낮으로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보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못된 아들이 아버지의 보물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중에 몰래 산으로 올라가 보물이 묻힌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개가 맹렬하게 짖으며 아들을 막아섰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를 몽둥이로 때리며 쫓아냈습니다.
개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주인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는 마을로 내려가 평소 영감과 친하게 지내던 정직한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개는 농부의 옷자락을 물고 슬피 울며 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개의 이상한 행동에 농부는 무언가 큰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개를 따라 나섰습니다. 개가 농부를 이끈 곳은 바로 영감의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못된 아들이 보물 항아리를 막 꺼내어 짊어지려는 참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농부는 크게 노하여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언을 어기고 보물을 훔치려 하다니. 아들은 자신의 악행이 드러나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농부는 개의 충성심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보물 항아리를 다시 땅에 묻고 죽은 영감의 묘와 보물을 자신이 대신 돌보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개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보물을 지키라는 주인의 명령은 완수했지만 주인의 아들을 공격하고 쫓아낸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는 며칠 뒤 주인의 무덤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농부는 충직한 개를 영감의 무덤 옆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 후 농부는 보물을 탐하지 않고 그 보물로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영감과 개의 뜻을 기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시 옥수수 한 알의 교훈. 옛날 어느 가을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밭으로 갔습니다. 밭에는 황금빛으로 잘 익은 옥수수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옥수수 한 자루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옥수수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보아라. 하지만 명심해라. 절대 믿지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시장으로 갔습니다. 한 상인이 다가와 옥수수 한 자루를 돈 5푼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5푼을 벌었으니 이건 이익 보는 장사다. 이에 그는 기쁘게 옥수수를 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벌어온 돈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이번에는 옥수수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이 옥수수 하나를 가지고 나가 장사를 해보아라. 이번에도 절대 믿지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아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고작 옥수수 한 알로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거지? 그는 다음날 시장에 갔지만 아무도 옥수수 하나를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농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농부 아저씨, 제가 가진 이 옥수수 하나를 아저씨 밭에 심어주실 수 있나요? 대신 가을에 이 옥수수가 자라 열매를 맺으면 딱 절반만 저에게 주십시오. 농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아들은 봄 내내 농부를 도와 밭에 물을 주고 김을 맸습니다. 가을이 되자 옥수수 한 알은 자라나 수십 개의 알이 달린 커다란 옥수수 자루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농부와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약속대로 옥수수의 절반을 얻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가져온 수많은 옥수수를 보고는 비로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진정한 장사의 의미를 깨달았구나. 눈앞에 작은 이익을 얻는 것은 진정한 이익이 아니다. 씨앗 한 알에 담긴 미래의 가치를 보고 땀과 노력을 더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익을 남기는 장사란다.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가르침을 깨닫고 훗날 지혜롭고 성실한 상인으로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11. 쥐구멍으로 들어간 쌀. 옛날에 한 가난한 부부가 살았는데 너무 가난하여 쌀독에 쌀이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쌀이 한 줌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일은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어쩌지요?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니 그날 밤 부부는 얼마 남지 않은 쌀로 밥을 지어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쌀독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쌀독에 쌀이 다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어리둥절했지만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며 감사히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쌀독은 또다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고 몰래 부엌에 숨어서 쌀독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정이 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쥐떼가 나타나 각자 입에 쌀알을 하나씩 물고 와서는 쌀독 안으로 부지런히 옮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쥐들은 밤새도록 쌀을 날라 쌀독을 가득 채우고는 동이 트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 큰 불이 났을 때 남편은 위험을 무릅쓰고 헛간에 갇혀있던 쥐들을 모두 구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쥐들이 바로 그 은혜를 갚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부는 쥐들의 보온에 깊이 감사하며 그 후로는 쌀독 옆에 쥐들이 먹을 음식을 따로 놓아주었습니다. 쥐들이 가져다주는 쌀 덕분에 부부는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작은 생명에게 베푼 선행이 어떻게 큰 복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7번. 수다쟁이 거북이. 옛날 어느 연못에 말이 너무나 많은 수다쟁이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도 입을 쉬지 않고 떠들어대서 연못의 다른 동물들은 모두 그를 피곤해했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어 연못의 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기러기 2마리도 멀리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날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기러기들에게 애원했습니다. 기러기 친구들, 제발 나도 데려가 주게. 나 혼자 이곳에 남겨지면 말라 죽고 말 걸세. 마음씨 착한 기러기들은 거북이를 도울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좋아, 거북아. 우리가 나뭇가지 하나를 물고 날아갈 테니 너는 그 나뭇가지 가운데를 입으로 굳게 물고 따라오렴. 대신 하늘을 나는 동안 절대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해서는 안 돼. 말을 하는 순간 땅으로 떨어지고 말 거야. 거북이는 신이 나서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러기 2마리가 나뭇가지의 양끝을 물고 거북이는 가운데를 입으로 굳게 물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거북이는 난생 처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멋진 풍경에 감탄했지만 말을 하고 싶은 것을 꾹 참았습니다. 그들이 한 마을 위를 날아갈 때였습니다.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신기한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와, 저것 좀 봐. 기러기들이 거북이를 물고 날아간다. 저 기러기들은 정말 지혜롭구나. 그 말을 들은 거북이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이 모든 것은 바로 나, 거북이의 아이디어인데 왜 기러기들만 칭찬하는 거지? 그는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거북이는 기러기들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멋진 생각은 바로 내가. 하지만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나뭇가지를 놓친 거북이는 아득한 상공에서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수다쟁이 거북이는 쓸데없는 말을 참지 못하고 자랑하려다 제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14. 도깨비 방망이와 소금.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동생과 욕심 많은 형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착한 동생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길을 잃고 날이 저물어 빈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도깨비들이 나타나 오두막 안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도깨비들은 요술 방망이를 꺼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외치며 온갖 보물을 만들어내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동생은 배가 고파 자신도 모르게 군밤을 오독 하고 깨물었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도깨비들은 집이 무너진다 고소리치며 보물과 방망이를 내버려 둔 채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동생은 얼떨결에 도깨비 방망이를 얻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형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도깨비 방망이를 얻기 위해 일부러 그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그날 밤에도 도깨비들이 나타나 잔치를 벌였습니다. 형은 동생처럼 도깨비들을 놀라게 할 생각으로 일부러 와장창 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깨비들이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잔치를 망쳤다며 화를 내며 형을 붙잡았습니다. 네, 이놈. 지난번에 우리 방망이를 훔쳐간 놈이 내 놈이렸다. 어디 혼 좀 나봐라. 도깨비들은 형을 마구 때려주고는 벌로 이상한 방망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방망이는 내 코를 길게 만들어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형은 화가 나서 방망이를 내던졌는데 실수로 방망이가 그의 코를 쳤습니다. 그러자 정말 코가 순식간에 길어져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코를 줄이려고 방망이를 거꾸로 쳐보았지만 이번에는 코가 줄어들지는 않고 옆으로 마구 휘어지기만 했습니다. 한편 큰 부자가 된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로 온갖 것을 만들어내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소금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방망이를 들고 외쳤습니다. 소금 나와라, 뚝딱! 그러자 방망이에서 소금이 비오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고 순식간에 온 집안이 소금으로 가득 차고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방망이를 멈추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짜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훗날 동생이 멈추는 법을 알아내어 소금 장사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1. 바늘 끝에 핀 사랑. 옛날 조선 중기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화연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어릴 적 부모를 모두 여의고 이모의 손에서 자라났어요. 이모는 다정하면서도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화연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화연아, 여인도 제 손으로 복을 지을 수 있단다. 네, 손끝이 고우니 바느질을 잘 배워두렴. 화연은 그 말대로 바느질을 열심히 익혔고 20해가 되기 전 이미 마을에서는 화연 손에서 바늘이 춤춘다는 말이 돌 정도였어요. 그녀가 만든 꽃씨는 신으면 마치 구름을 걷는 듯 가볍고 고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앞 숲길로 말을 타고 지나가는 젊은 사내가 있었어요. 그는 바로 근처 군관청의 도령으로 이름은 윤겸이었죠. 그는 관청일로 마을에 들렀다가 우연히 시장 골목에서 화연의 꽃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꽃신 누가 만든 것인가? 그러자 행상을 하던 아주머니가 대답했죠. 예, 그건 화연이라는 처녀가 만든 것이지요. 손재주 하나는 서울 장인 못지않는답니다. 윤겸은 한참 동안 꽃신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 그 처자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가?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흥미롭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죠. 도련님이 관심이 많으신가 보군요. 그 처자는 마을 뒷산 너머에 살지요. 허나 조심하십시오. 그 집 이모가 날카롭기로 유명하답니다. 윤겸은 마을을 떠나기 전에 화연의 집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어요. 초가지붕 사이로 하얀 천이 널려 펄럭이고 문간에 고운 수가 놓인 수건이 걸려 있었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린 그는 며칠 뒤에 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모를 찾아가 그가 자신을 수공장인들을 위한 관청 심사관이라 소개하며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이들을 찾아다닌다고 말했어요. 이모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윤겸의 품이 있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연이 솜씨가 뛰어나기는 하나 서울이 어딘데 그런 데까지 물건을 댈 수 있겠어. 그러자 윤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양에서 열리는 진상품 공모전에 꽃신을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화연은 잠옷 윤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속임이 없었고 말투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생각했죠. 그리고 화연의 마음 한편이 조용히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윤겸은 수시로 마을을 드나들며 화연을 도왔어요. 실을 고르고 천을 사오고 심지어 꽃무늬 도안을 함께 구상하기도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고 밤이면 담 너머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화연 낭자, 꽃신을 만들며 가장 마음에 드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화연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지막 꽃송이를 수놓고 나서 신을 사람을 떠올릴 때지요. 그 마음이 꽃보다 예쁘길 바라면서 말이지요. 윤겸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그는 홀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만든 신발을 가장 먼저 신는 이가 나였으면 좋겠어. 하지만 화연은 화연대로 조심스러웠어요. 그녀는 자신이 천한 바느질 처자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윤겸이 양반가의 도령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윤겸 도령이 몰래 천한 처자를 만나 불경스럽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를 문제 삼은 상관이 윤겸을 다른 고을로 보내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윤겸은 화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화연 낭자, 나는 당신을 데려가고 싶소이다. 허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기에 차마 그러지 못하는 게 원통할 뿐이요. 화연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도련님, 저도 도련님과 마음이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모님도 계시고 제 꽃신도 이 마을에 기운 것이니까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눈물로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윤겸은 떠났고 화연은 그 후로는 꽃신을 만들지 않게 되었죠. 단 하나, 마지막으로 만든 꽃신 한 켤레만 남겨두고 말이에요. 그 꽃신은 자신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만든 마음이 담긴 유일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어요. 화연은 마을에서 작게 바느질방을 열고 아이들에게 자수를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 저녁, 이모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화연은 홀로 남게 되었죠. 그녀는 이따금 언덕에 올라 달빛 아래 꽃신을 꺼내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잘 지내시는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에 잦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 말에서 내린 이는 다름 아닌 윤겸이었어요. 그는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 근처에 살며 장식품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화연을 찾아와 말했죠. 이제야 당신 곁으로 올 수 있게 되었소. 화연은 윤겸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보자기에 쌓인 꽃신을 내어왔어요.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련님을 떠올리며 만든 꽃신입니다. 윤겸은 말없이 무릎을 꿇고 그 꽃신을 두 손으로 받았죠. 이제 이 꽃신을 평생 간직하겠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용히 혼례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화연과 윤겸은 마을 언덕 너머에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꽃신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술을 가르치며 살았어요. 화연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죠. 사람의 길은 정해져 있는 듯 보여도 결국 스스로 꿰매고 엮어가는 바느질과도 같지요. 어디서 시작하였든 정성껏 수놓으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무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두 사람의 인연도 세월이라는 천 위에 곱게 수놓아졌답니다. 이야기 2. 사람을 심는 아이. 조선 영조 15년 강원도 깊은 산골마을 유화촌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하얀 바람꽃이 언덕을 뒤덮었어요. 작고 굳은 향기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이 피면 나쁜 병이 물러간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단이라는 10살 난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단이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몸이 약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죠. 아버지는 나무를 깎아 바가지와 그릇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았지만 폐병으로 기침이 잦았고 날이 추우면 한밤중에도 피를 토하곤 했습니다. 바람꽃이 피면 아버지도 좀 나아질까? 단이는 봄이 되면 매일 언덕을 오르며 바람꽃이 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은 이상하게 길었고 꽃은커녕 눈마저 녹지 않았어요. 마을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죠. 바람꽃이 늦을 때는 마을에 재앙이 들이닥친단다. 올해는 날이 뒤틀려 조심해야 해.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가는 눈썹 아래 눈빛이 깊은 사내였어요. 그는 자신을 무라 소개하고 마을 외곽에 있는 헌집을 빌려 혼자 살기 시작했죠. 말도 없고 얼굴도 자주 보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도인이 아닐까. 도망자라는 말도 있어. 밤마다 연기를 피운다더군. 하지만 다니는 그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위해 언덕에 오르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오래된 북을 두드리며 혼잣말을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람 씨앗이여, 다시 불어라. 묻힌 숨결을 깨워라. 다니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아저씨, 그게 바람꽃을 피우는 소리예요. 무는 놀란 듯 다니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바람의 씨앗을 알고 있구나. 그날 이후 다니는 무에게 바람을 부르는 법을 배웠죠. 손으로 북을 두드리는 방법, 숨을 모아 마음속 언덕을 그리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고요히 기다리는 것에 힘을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무를 의심했지만 그의 봄, 눈이 녹기도 전에 바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마을 앞 언덕이 아니라 다니네 집 마당에서부터 말이죠. 그리고 마당의 바람꽃은 하루가 다르게 퍼져나갔고 향도 없던 꽃에서 희미한 풀내음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기침이 서서히 줄었고 살결에 피가 돌기 시작했어요. 다니야, 네가 바람을 데려왔구나. 아버지의 말에 다니는 고개를 저었죠. 제가 아니라 그 아저씨가 알려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헌집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에 오래된 북 하나만이 놓여 있었죠. 그 북 위에는 바람씨를 심는 자에게라는 짧은 글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엔 누군가의 손으로 다듬어진 씨앗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다니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바람꽃 언덕 위에 작은 정자를 지었어요. 거기엔 무가 가르쳐준 북소리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아이들은 해마다 봄이면 그곳에 올라가 서로의 숨결을 조용히 나누었죠. 다니는 자라서 마을의 선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바람씨에 대해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끔은 마당 한가운데 핀 바람꽃 앞에 앉아 북을 두드리곤 했죠. 마을에 누구도 물을 다시 보지 못했지만 다니의 북소리 속엔 분명 그 목소리가 함께 담겨 있었답니다. 이야기, 사람 흉내 내는 곰. 옛날 깊은 산속에 인간 세상을 동경하는 곰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곰은 매일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사람들이 옷을 입고 불을 피워 음식을 익혀 먹고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사람처럼 살고 싶다. 곰은 그날부터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나무칩과 넝쿨을 엮어 어설픈 옷을 만들어 입었고 네 발로 걷는 대신 두 발로 위태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날고기를 먹지 않고 일부러 나뭇가지를 비벼 불을 피워 열매를 구워 먹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 피우기는 번번이 실패했고 엉덩이에 불이 옮겨붙어 혼비백산하기도 했습니다. 숲속의 다른 동물들은 곰의 이상한 행동을 비웃었습니다. 곰아, 넌 곰일 때가 가장 멋져. 왜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 흉내를 내는 거니? 하지만 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곰은 큰 결심을 하고 산을 내려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곰의 흉측한 모습에 기겁하며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 곰은 사람들의 공격에 상처를 입고 슬피 울며 겨우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상처 입은 몸과 마음으로 굴에 돌아온 곰은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때 그를 지켜보던 늙고 지혜로운 부엉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곰아,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것이란다. 너의 튼튼한 발톱과 강력한 힘, 겨울잠을 자는 지혜는 사람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너만의 훌륭한 점이다. 다른 누군가를 흉내내기보다
너 자신으로서 최고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길이란다. 부엉이의 말을 들은 곰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어설픈 나뭇잎 옷을 벗어 던지고 다시 네 발로 굳건히 땅을 디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숲의 왕으로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사용해 약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숲의 질서를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제 더 이상 곰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숲을 훌륭하게 다스리는 곰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곰은 마침내 다른 누군가가 되려 애쓰는 것보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길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썰 말하는 해골. 옛날 어느 마을에 입이 가볍고 허풍이 심한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지 않은 일도 마치 겪은 것처럼 부풀려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길가에 뒹구는 해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장난기가 발동하여 해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게, 해골 양반, 어쩌다가 이런 험한 곳에서 뒹굴게 되었소. 그런데 놀랍게도 해골이 입을 뻐끔거리며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생전에 당신처럼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이 꼴이 되었다오. 남자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신이 났습니다. 말하는 해골을 발견하다니 이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는가. 그는 서둘러 마을로 달려가 원님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사또, 제가 산에서 말하는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원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허튼 소리로 관아를 소란스럽게 한 죄를 물으려 했습니다. 남자는 억울해하며 자신을 따라가 직접 확인해보면 알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만약 제 말이 거짓이면 어떤 큰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원님은 포졸들과 함께 남자를 따라 산으로 갔습니다. 남자는 의기양양하게 해골이 있던 자리로 가서 다시 해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게, 해골 양반, 내가 다시 왔네. 어서 원님께 자네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게. 하지만 이번에는 해골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당황하여 해골을 흔들고 발로 차며 소리쳤지만 해골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남자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원님은 크게 노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나를 능멸하고 백성들을 현혹시키다니. 여봐라. 저놈의 목을 베어 저 해골 옆에 두어라. 남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의 머리는 해골 옆에 나란히 놓이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원래 있던 해골이 남자의 해골을 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거보게,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이 꼴이 된다고.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를 수 있는지 경고하는 섬뜩하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5. 신기한 족자. 옛날에 한 가난한 화가가 살았습니다. 그는 그림 솜씨가 뛰어났지만 그의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늘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모든 정성을 쏟아 아름다운 산수와 족자 한 폭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계곡과 그 옆에 그림 같은 초가집 한 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팔기 위해 장터로 갔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화가는 집으로 돌아와 족자를 벽에 걸어두고는 그림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아, 그림 속 저런 아름다운 곳에서 단 하루라도 살아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그가 한탄을 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몸이 갑자기 그림 속으로 쑥 하고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정말로 그림 속 계곡에 서 있었습니다. 맑은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향기로운 꽃 내음이 코를 스쳤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그림 속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아늑한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화가는 그림 속에서 신선처럼 살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고 목이 마르면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그림 속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바깥 세상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족자가 걸려있을 벽 쪽으로 다가가 나를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내보내다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이 다시 현실 세계의 방으로 쑥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화가는 자신이 겪은 신비한 경험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 속에 자신만의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한 욕심 많은 부자가 화가를 찾아와 큰 돈을 줄 테니 그 족자를 팔라고 했습니다. 화가는 경고했습니다. 이 족자는 욕심 없는 자에게는 낙원을 주지만 욕심 많은 자에게는 재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경고를 무시하고 족자를 빼앗다시피 사갔습니다. 그는 족자를 펴고는 이 그림 속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림 속 금은 보화를 찾아온 산을 파헤치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베어버렸습니다. 그의 탐욕에 그림 속 세상은 분노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홍수가 일어나 부자를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그 후 부자는 다시는 그림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그림 속 산수화는 온통 먹구름과 성난 파도만이 그려진 흉측한 그림으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6. 헛된 욕심과 참된 효도. 옛날 안성 어느 마을에 허영감이라 불리는 이가 있었다. 그는 밭을 갈고 논을 일구었고 아내는 밭에서 거둔 곡식과 채소를 장터에 내다 팔았다. 부부가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부지런히 일한 끝에 세월이 흘러 논지기를 마련하였고 억척스럽게 새 아들을 길러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남이 장가를 들겠다 하며 부모 앞에 나섰다. 아버님, 벼슬로 한양에 올라 슬기를 밟으려 합니다. 허영감은 눈을 크게 떴다. 뭐라? 한양에 가겠다 하느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도리이오나 아내와 아이까지 데리고 살려면 이 집은 너무 좁사옵니다. 송구하오나 논 일부를 떼어 팔아주신다면 그 돈으로 한양의 초가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을 듯합니다. 허영감은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안 된다. 예로부터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법이다. 네가 이 집을 지켜야 하거늘 어찌 그런 소리를 입에 올리느냐. 이에 영감의 아내가 나서며 덧붙였다. 농사지은 곡식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데 그 논을 떼어 팔자 하니 말이 되느냐. 그러나 아들의 뜻은 완강하였다. 아버님,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제 부탁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한양에서 자리를 잡으면 곧장 모셔오겠습니다. 더는 땡볕에 농사일 하시지 않고 편히 사시도록 제가 반드시 효도하겠소입니다. 부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결국 허영감은 속을 삭히며 논 일부를 팔아 작은 집을 사주고 장남을 떠나보냈다. 얼마 지나 둘째 아들도 혼례를 치렀다. 그 부모 앞에 무릎 꿇고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바다로 나가 어부가 되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뭐라고? 그럼 너 또한 집을 떠나겠다는 말이냐? 둘째가 머리를 조아렸다. 예, 송구하옵니다. 농사일은 제 체질에 맞지 아니하옵니다. 허나 가진 것이 없어 새살림을 차리려면 논 일부를 떼어주신다면 바닷가에 낡은 거처 하나쯤은 마련할 수 있을 듯하옵니다.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손을 내저었다. 첫째도 그러더니 너마저 이러느냐. 그래서 우리가 농사지어 겨우 먹고 사는데 너까지 주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너희는 하나같이 다 떠난다 하는구나. 둘째는 목소리를 높였다. 왜 안 된다 하십니까? 첫째 형은 주시고 왜 저는 아니옵니까?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면 농사일보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제가 반드시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할 테니 부디 믿어 주시옵소서. 허영감은 속이 타 들어갔으나 결국 둘째에게도 논지기 일부를 떼어내주고 말았다. 그리고 남은 논은 겨우 식구들 끼니나 있는 정도였다. 그렇게 첫째와 둘째를 장가보내고 효심이 남달랐던 셋째만이 부모 곁에 남았다. 허영감 부부는 막내를 불러 말했다.
네, 형들에게는 논을 떼어주었으니 너 또한 장가들 적에 내어주마. 그러자 셋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마지막 남은 논마저 내어주시면 농사는 어찌 지으시렵니까? 저는 얻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곁에 남아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허영감. 내외는 막내의 효심의 눈시울을 붉혔다. 첫째와 둘째에 비해 먹이고 입힌 것도 넉넉지 못했건만 막내의 마음만은 누구보다 지극하였다. 세월이 흘러 막내 또한 장가를 들었고 이윽고 셋째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허영감의 아내는 막내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양이라도 시켜주고자 밭에서 옥수수를 따 장에 내다 팔려 하였다. 고깃값이라도 마련해 손에 쥐어주려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뙤약볕에서 허리를 굽혀 자루를 채우던 어머니는 이내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으나 이미 몸은 밭고랑에 쓰러져 있었고 허영감의 아내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허망하게 아내를 잃은 영감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먼저 떠나다니 나 홀로 살아서 무엇하리. 그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시름시름 앓았다. 한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하던 허영감이 마침내 막내를 불렀다. 막내야, 이 집에선 내 어미 생각만 나서 더는 살 수가 없구나. 너도 이만하면 고생하였으니 나는 이제 큰놈 집으로 가보려 한다. 허영감의 말을 들은 막내는 얼굴빛이 굳어졌다. 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형님, 댁으로 가신다니 제가 다 부족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허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다. 너는 할 만큼 했다. 내 결심이 이미 굳었으니 더는 말리지 마라.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구나. 허영감은 보따리를 싸서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고생 끝에 첫째 집에 닿자 아들이 놀라 뛰어나왔다. 아버님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허영감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쩐 일이긴. 안성에 있자니 내 어미 생각만 나서 농사도 못 짓겠구나. 그래서 왔다. 당분간 네가 나를 모셔다오. 첫째 며느리는 인상을 구기며 남편을 향해 속삭였다. 아니, 어찌 갑자기 오셨대요. 그러게 말이요. 말도 없이 원탁. 그날부터 며느리의 눈치는 날로 심해졌다. 방문을 열 때마다 얼굴빛이 굳어지고 밥상을 차릴 때마다 투명스러움이 묻어났다. 결국 참다 못한 며느리가 남편을 붙잡고 말했다. 여보, 더는 못 견디겠어요. 아버님 방 열기가 무섭다니까요. 요강에서 풍기는 냄새가 집안 가득하니 제가 숨 막혀서 쓰러질 지경이요. 게다가 삼시세끼에 새참까지 모셔야 하는데 제 몸도 불편한데 어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도 아이 뵌 몸인데 더는 힘이 남아있지 않소이다. 하소연을 들은 첫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님, 아내가 몸이 무거워 도저히 힘에 겨워해서 말입니다. 죄송하오나 차라리 둘째 집으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영감은 담담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 그리 하였구나. 나도 오래 머물러 민폐만 끼칠 수는 없지. 허영감은 다시 낡은 보따리를 메고 집을 나섰다. 첫째 며느리의 싸늘한 눈길이 아직도 등 뒤에 서늘이 박혀오는 듯하였다. 길은 멀고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차마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다. 허영감은 서해 바닷가에 사는 둘째 집으로 향했다. 허나 둘째 집도 사정은 좋지 않았다. 조업으로 큰돈 벌겠다고 떠난 아들은 정작 배실로는 한 푼 건지기 어려웠고 처자식 끼니조차 잊기 벅찬 처지였다. 살림은 빠듯하여 밥상에 오르는 반찬조차 날로 줄어들었다. 며느리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으나 쌓이는 근심은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며느리가 둘째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아버님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쌀독에 이제 쌀도 얼마 없는데 아버님 식성에 하루 세끼 꼬박꼬박 드시다간 우리 식구들 굶어야 할 판이요. 마침내 둘째가 머뭇거리며 아버지 앞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송구하옵니다만 저희 살림이 워낙 궁해서 아버님을 모시기가 쉽지 않사옵니다. 차라리 안성 막내 집에 가 계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허 영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로 인해 너희 살림이 더 기울어질 수야 없지. 내가 다시 길을 떠나리라. 마지못해 허 영감은 다시 막내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막내야, 이윽고 안성집에 다짜 마당으로 나온 막내 며느리가 그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아버님, 어찌 이리 금방 돌아오셨습니까? 근데 꼬리말이 아니시옵니다. 낡은 보따리를 맨 허 영감이 몰골이 말이 아닌 채 서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막내 또한 깜짝 놀라 아버지를 맞이하였다. 아버님, 형님들에게 계신 줄 알았는데 어찌 이리 금세 돌아오셨사옵니까? 막내는 남루한 행사에게 초췌한 얼굴빛을 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길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듯 기력이 하나도 없어 보이십니다. 어쩌다 이리 수척해지셨습니까? 허 영감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말도 마라, 이놈아. 평생 고생해 너희만 바라봤거늘 아들들에게 쫓겨날 줄이야. 막내는 할 말을 잃고 아버지를 방에 눕혔다. 그런데 아내가 씩씩거리며 불만을 터뜨렸다. 장남이 모셔야 할 아버님을 왜 우리가 모셔야 합니까? 형들은 논도 받아 집도 장만했는데 우리는 이 낡은 집 말고 얻은 것 하나씩 없지 않습니까? 저도 싫습니다. 집안일에 농사일에 갓난아기까지 돌보기도 벅찬데 아버님까지 모시란요. 버젓이 장남이 있는데 왜 막내인 우리가 모셔야 하냐고요. 막내가 낮은 목소리로 달랬다. 여보, 어쩌겠소. 아버님, 여기 아니면 가실 곳도 없잖소. 그러니 우리가 모십시다. 자식된 돌이라면 그것이 마땅한 거죠. 막내의 말에 아내가 콧방귀를 뀌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효자나셨네. 정작 힘든 건 나만이지. 나만.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늙은 시아버지 수발까지 맡으라니 내 몸이 둘이오. 그리하여 허 영감은 다시 막내와 함께 살게 되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더하여 아들들에게까지 상처를 입은 그는 그날로 방 안에 틀어박혀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았다. 한때 부지런하던 허 영감이었으나 이제는 만사가 귀찮아져 몸을 움직이는 일조차 꺼렸다. 방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했고 허 영감은 며칠이고 씻지도 않은 채 이부자리에만 파묻혀 지냈다. 문을 열어 햇볕을 들이려 하면 고개를 획 돌리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고 잠깐 아이를 봐달라고 해도 눈을 감은 채 모른 척하며 누워 있었다. 그야말로 집안의 짐이자 천덕꾸러기가 된 시아버지였다. 막내는 전국을 떠돌며 물건을 팔아 생계를 잇는 장돌뱅이였으니 집에 붙어있는 날보다 장터를 떠도는 날이 더 많았다. 그 때문에 허 영감을 보살피는 일은 고스란히 막내 며느리의 몫이 되었다. 허나 집안일은 산더미요.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밭일까지 나가야 하니 방구석에서 먹고 자기만 하는 늙은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점점 싫어졌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니, 저 영감은 언제 저 세상으로 가려나? 날이 갈수록 시아버지가 눈에 거슬리던 며느리는 마침내 대놓고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 빨래터에 나가서는 허 영감의 낡고 구린 옷을 물에 적시기만 하고 그대로 짜 올렸으며 밥상에는 이가 성취하는 노인네에게 불리지도 않은 딱딱한 무말랭이를 내거나 젓갈에 소금을 잔뜩 부어 몸서리치게 짠 음식을 올리곤 했다. 허 영감은 그런 밥상을 마주하자 점점 입을 대지 못하고 굶주려 날로 수척해졌다. 배가 고파 몰래 부엌에 내려가 먹다. 남은 떡이나 고구마를 허겁지겁 먹기도 했다. 한 달 뒤 장삭기를 마치고 막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본 순간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아버님, 어찌 이리 살이 빠지셨습니까? 얼굴이 헬쑥하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옵니다. 이대로 가시다가는 큰일이 나겠사옵니다. 허 영감은 대답 대신 며느리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한숨을 삼키듯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마지못해 말했다. 나는 괜찮다. 요즘 움직이지 않으니 영 입맛이 없구나. 걱정 마라.
다 내가 게으른 탓이지, 뭐. 막내는 그 눈빛에 석연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아베오지가 어찌하여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가. 가슴 한편에 의심이 일자 그는 밤이 깊은 뒤 몰래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해 보시지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둑한 등불 아래 초라하게 누운 허영감은 아들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마른 손이 덥석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끝내 참아온 듯 흐느끼며 말했다. 얘야, 나 배가 고파 못 살겠다. 고기 한 점은 고사하고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언제더냐.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는지. 막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차마 목구멍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제야 아내의 진심을 단번에 알아챘다. 밥을 제대로 올리지 않고 성의 없는 반찬만 내어 아버지를 굶다시피 한 것이다. 화가 치밀어 당장 호통치려다. 이내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그렇다고 아내를 나무라면 그 화살은 곧장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내가 장사로 집을 비우면 더 심하게 구박할 게 뻔한데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어떻게 하면 아내의 손길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게 할 수 있을까? 꾀를 달리 내야겠군. 한참을 고심하던 막내는 마침내 한 가지 꾀를 떠올렸다. 그날 밤 막내는 아내를 불러 은근히 속삭였다. 여보, 내가 강원장터에서 참 귀한 일을 보았소. 세상에 별일이 다 있더이다. 아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게 뭔데 그러시오? 막내가 목소리를 낮췄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기에 가보니 섬 사람들이 와서 늙은 노인을 사가는 게 아니겠소. 그것도 아주 큰 돈을 내고 말이야. 아내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젊은 총각도 아니고 늙은 노인을 사서 어디에 쓰려고요? 글쎄 말이요. 그런데 아무 노인이나 데려가는 게 아니었소. 살이 통통 오르고 기운이 좋은 노인만 골라 값비싸게 사더이다. 저울까지 가져다 몸무게를 재며 흥정을 하더라니까. 아내의 눈빛이 번쩍이자 막내는 씩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허나 우리 집 노인네는 너무 수척하니 데려가 줄 리가 있겠소. 아니, 딱 1년만 잘 먹이고 입혀서 살이 오르거든. 그때 섬사람에게 보내버립시다. 그럼 당신도 편하고 좋지 않겠소. 아버님을 섬사람들한테 팔자고요. 그 말 진심이요. 당신 같은 효자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소. 어머님 계실 땐 몰랐는데 영 귀찮아서 안 되겠소. 막내의 말에 아내의 입꼬리가 실룩이며 올라갔다. 그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돌변하였다. 삼시세끼에 새참까지 정성껏 차려 바쳤고 손수 숟가락을 들어 허 영감의 입에 떠넣어 주었다. 몸에 좋은 보양식만 골라내오니 눈치만 보며 끼니를 때우던 허 영감은 두 눈이 동그래졌다. 며느라, 이게 웬일이냐? 내 정성이 지극하구나. 덕분에 내가 살맛이 난다. 며느리의 꿍꿍이는 알지 못한 채 허 영감은 달라진 태도에 흡족해하며 기뻐하였다. 아버님, 부디 많이 드시옵소서. 이렇게 수척하셔서야 어찌 기운을 내시겠습니까? 상 위에 올린 음식 가리지 마시고 골고루 잡수시옵소서. 그래, 너도 어서 들거라. 같이 먹자꾸나. 그날 이후로 허 영감의 얼굴빛은 달라졌다. 계절이 바뀌고 흘러 반년이 지나자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던 늙은이는 간데없고 살이 오르고 기운이 돌아 10년은 젊어진 듯하였다. 허 영감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에 나가 걸음을 주었으며 울어대는 손주를 품에 안아 달래며 재우기도 하였다. 바람만 스쳐도 휘청이던 몸이 이제는 새벽마다 지게를 메고 밭을 오르내리니 웬만한 머슴도 따르지 못할 기세였다. 부지런하던 옛 모습이 고스란히 되살아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아내를 불러 조심스레 떠보듯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 집 노인네 살도 뽀얗게 오르고 기운도 팔팔하니 그 섬 사람들에게 팔아버립시다. 내가 장에 가는 길에 모시고 가겠소. 아내는 펄쩍 뛰며 소리쳤다. 아니,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단 말이오. 어디 아버님을 판다니. 지금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거드시니 집을 떠도는 당신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낫소. 그러니 이제 다시는 그런 허튼 소리 입에 올리지도 마시오. 막내는 머리를 긁적이며 빙그레 웃었다. 허허, 그런가? 그러자 아내가 환히 웃으며 말했다. 에이구, 놀란 마음에 황금 100개를 준다 해도 아버님이랑은 못 바꿉니다요. 앞으로는 내가 아버님 잘 모실 테니 당신은 걱정 말고 장사나 잘 다녀오세요. 그리하여 허 영감은 더는 구박받지 않고 며느리의 정성을 받으며 오래도록 건강히 살았다. 세월이 흐르도록 집안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화목한 기운이 가득하였다. 이야기 치. 꽤 많은 머슴. 옛날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소에 영감이 살았습니다. 그는 머슴들에게는 일만 잔뜩 시키고 세경 월급은 한 푼도 주지 않으려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 머슴이 그의 밑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어느 날 꾀가 아주 많은 한 젊은이가 이 영감네 집 머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계약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영감님, 저는 세경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제가 이 집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고 배야 하는 소리를 먼저 하는 쪽이 상대방에게 전 재산을 주기로 하는 내기를 하시지요. 구두소의 영감은 자신이 평생 아프다는 소리, 한 번 한 적 없는 건강 체질임을 자랑하며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다고 생각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일만 실컷 부려먹고 돈 한 푼 안 줘도 되겠구나. 그날부터 꽤 많은 머슴의 기상천외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라는 밭에는 가지 않고 매일 영감의 집 안팎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독대에 있는 귀한 간장독에 자기 발을 씻었고 또 어느 날은 영감이 아끼는 비단 이불에 오줌을 쌌습니다. 영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아이고 배야. 소리를 먼저 하면 전 재산을 빼앗기기 때문에 꾹 참아야 했습니다. 그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머슴의 장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영감이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상에 몰래 파리가 가득 담긴 주머니를 터뜨려 잔치를 망쳐놓았고 영감이 가장 아끼는 백자 항아리를 마당 한가운데서 공기놀이하듯 던지며 놀았습니다. 영감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마침내 머슴은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영감이 자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 영감의 엉덩이에 커다란 말벌침을 콕 하고 쏘았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극심한 고통에 영감은 자신도 모르게 잠결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빠야. 사실은 엉덩이가 아팠지만 너무 아픈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배야. 하고 외쳐버린 것입니다.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머슴이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외쳤습니다. 영감님, 방금 아이고, 배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이제 이 집의 모든 재산은 제 것입니다. 결국 구두소의 영감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 전 재산을 꼬에 많은 머슴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슴은 그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잘 살았고 영감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8. 세 가지 거짓말. 옛날 어느 임금님이 나라의 인재를 구하기 위해 특별한 시험을 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 세 가지를 하여 나를 속이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고 높은 벼슬을 주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궁궐로 몰려와 온갖 기상천외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임금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두 간파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난한 선비가 초라한 행색으로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커다란 자루를 하나 메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임금님께 엎드려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하, 소인은 거짓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오라 빚을 받으러 왔사옵니다. 임금님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빚을 진 일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선비는 자루를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폐하께서는 작년에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저에게서 금 10,000냥을 빌려 가셨습니다.
이 자루는 그때 빌려가신 금을 다시 받아가기 위해 가져온 것이옵니다. 임금님은 어이가 없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다니. 내 평생 너처럼 뻔뻔한 거짓말쟁이는 처음 본다. 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폐하, 방금 소인의 첫 번째 말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임금님은 선비의 재치에 놀랐지만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선비는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저는 폐하의 숨겨진 아들이옵니다. 폐하께서는 젊은 시절 저의 어머니와 깊은 사랑을 나누시고 저를 낳으셨으나 신분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모자를 궁궐 밖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더욱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천벌을 받을 소리를 하는구나. 세상에 이보다 더한 거짓말은 없을 것이다. 선비는 다시 한번 웃으며 말했습니다. 폐하, 방금 두 번째 말도 거짓말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임금님은 이제 정말 선비의 지혜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거짓말이 무엇일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임금님 앞으로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임금님은 선비의 귓속말을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니다. 그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그건 사실이다. 내가 졌으니 약속대로 너에게 큰 상과 벼슬을 내리겠다. 신하들은 도대체 선비가 무슨 말을 했기에 임금님이 저렇게 놀라시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선비의 마지막 거짓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결국 임금님은 이 말을 거짓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앞에 두 이야기가 사실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선비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뛰어난 지혜로 나라의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수 보물을 지키는 길. 옛날에 한 부자 영감이 죽으면서 자신이 평생 모은 보물을 커다란 항아리에 담아 뒷산 소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충직한 개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는 내가 죽은 뒤에도 이 보물을 지켜야지 한다. 만약 누군가 이 보물을 훔치려 하거든 절대 빼앗기지 마라. 영감이 죽은 후 개는 밤낮으로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보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못된 아들이 아버지의 보물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중에 몰래 산으로 올라가 보물이 묻힌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개가 맹렬하게 짖으며 아들을 막아섰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를 몽둥이로 때리며 쫓아냈습니다. 개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주인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는 마을로 내려가 평소 영감과 친하게 지내던 정직한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개는 농부의 옷자락을 물고 슬피 울며 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개의 이상한 행동에 농부는 무언가 큰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개를 따라 나섰습니다. 개가 농부를 이끈 곳은 바로 영감의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못된 아들이 보물 항아리를 막 꺼내어 짊어지려는 참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농부는 크게 노하여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언을 어기고 보물을 훔치려 하다니. 아들은 자신의 악행이 드러나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농부는 개의 충성심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보물 항아리를 다시 땅에 묻고 죽은 영감의 묘와 보물을 자신이 대신 돌보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개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보물을 지키라는 주인의 명령은 완수했지만 주인의 아들을 공격하고 쫓아낸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는 며칠 뒤 주인의 무덤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농부는 충직한 개를 영감의 무덤 옆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 후 농부는 보물을 탐하지 않고 그 보물로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영감과 개의 뜻을 기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심. 옥수수 한 알의 교훈. 옛날 어느 가을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밭으로 갔습니다.
밭에는 황금빛으로 잘 익은 옥수수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옥수수 한 자루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옥수수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보아라. 하지만 명심해라. 절대 믿지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시장으로 갔습니다. 한 상인이 다가와 옥수수 한 자루를 돈 5푼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5푼을 벌었으니 이건 이익 보는 장사다. 그는 기쁘게 옥수수를 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벌어온 돈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이번에는 옥수수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이 옥수수 하나를 가지고 나가 장사를 해보아라. 이번에도 절대 믿지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아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고작 옥수수 한 알로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거지? 그는 다음날 시장에 갔지만 아무도 옥수수 하나를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농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농부 아저씨, 제가 가진 이 옥수수 하나를 아저씨 밭에 심어주실 수 있나요? 대신 가을에 이 옥수수가 자라 열매를 맺으면 딱 절반만 저에게 주십시오. 농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아들은 봄 내내 농부를 도와 밭에 물을 주고 김을 맸습니다. 가을이 되자 옥수수 한 알은 자라나 수십 개의 알이 달린 커다란 옥수수 자루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농부와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약속대로 옥수수의 절반을 얻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가져온 수많은 옥수수를 보고는 비로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진정한 장사의 의미를 깨달았구나. 눈앞에 작은 이익을 얻는 것은 진정한 이익이 아니다. 씨앗 한 알에 담긴 미래의 가치를 보고 땀과 노력을 더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익을 남기는 장사란다.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가르침을 깨닫고 훗날 지혜롭고 성실한 상인으로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10. 쥐구멍으로 들어간 쌀. 옛날에 한 가난한 부부가 살았는데 너무 가난하여 쌀독의 쌀이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쌀이 한 줌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일은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어쩌지요?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니 그날 밤 부부는 얼마 남지 않은 쌀로 밥을 지어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내가 쌀독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쌀독에 쌀이 다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어리둥절했지만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며 감사히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쌀독은 또다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고 몰래 부엌에 숨어서 쌀독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정이 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쥐떼가 나타나 각자 입에 쌀알을 하나씩 물고 와서는 쌀독 안으로 부지런히 옮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쥐들은 밤새도록 쌀을 날라 쌀독을 가득 채우고는 동이 트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 큰 불이 났을 때 남편은 위험을 무릅쓰고 헛간에 갇혀있던 쥐들을 모두 구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쥐들이 바로 그 은혜를 갚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부는 쥐들의 보온에 깊이 감사하며 그 후로는 쌀독 옆에 쥐들이 먹을 음식을 따로 놓아주었습니다. 쥐들이 가져다주는 쌀 덕분에 부부는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작은 생명에게 베푼 선행이 어떻게 큰 복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11. 수다쟁이 거북이. 옛날 어느 연못에 말이 너무나 많은 수다쟁이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도 입을 쉬지 않고 떠들어대서 연못의 다른 동물들은 모두 그를 피곤해했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어 연못의 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기러기 2마리도 멀리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날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기러기들에게 애원했습니다. 기러기 친구들, 제발 나도 데려가 주게. 나 혼자 이곳에 남겨지면 말라 죽고 말 걸세. 마음씨 착한 기러기들은 거북이를 도울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좋아, 거북아. 우리가 나뭇가지 하나를 물고 날아갈 테니 너는 그 나뭇가지 가운데를 입으로 굳게 물고 따라오렴. 대신 하늘을 나는 동안 절대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해서는 안 돼. 말을 하는 순간 땅으로 떨어지고 말 거야. 거북이는 신이 나서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러기 2마리가 나뭇가지의 양 끝을 물고 거북이는 가운데를 입으로 굳게 물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거북이는 난생 처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멋진 풍경에 감탄했지만 말을 하고 싶은 것을 꾹 참았습니다. 그들이 한 마을 위를 날아갈 때였습니다.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신기한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와, 저것 좀 봐. 기러기들이 거북이를 물고 날아간다. 저 기러기들은 정말 지혜롭구나. 그 말을 들은 거북이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이 모든 것은 바로 나. 거북이의 아이디어인데 왜 기러기들만 칭찬하는 거지? 그는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거북이는 기러기들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멋진 생각은 바로 내가. 하지만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나뭇가지를 놓친 거북이는 아득한 상공에서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수다쟁이 거북이는 쓸데없는 말을 참지 못하고 자랑하려다 제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13. 도깨비 방망이와 소금.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동생과 욕심 많은 형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착한 동생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길을 잃고 날이 저물어 빈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도깨비들이 나타나 오두막 안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도깨비들은 요술 방망이를 꺼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외치며 온갖 보물을 만들어내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동생은 배가 고파 자신도 모르게 군밤을 오독 하고 깨물었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도깨비들은 집이 무너진다 고 소리치며 보물과 방망이를 내버려 둔 채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동생은 얼떨결에 도깨비 방망이를 얻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형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도깨비 방망이를 얻기 위해 일부러 그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그날 밤에도 도깨비들이 나타나 잔치를 벌였습니다. 형은 동생처럼 도깨비들을 놀라게 할 생각으로 일부러 와장창 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깨비들이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잔치를 망쳤다며 화를 내며 형을 붙잡았습니다. 네 이놈, 지난번에 우리 방망이를 훔쳐간 놈이 내 놈이렸다. 어디 혼 좀 나봐라. 도깨비들은 형을 마구 때려주고는 벌로 이상한 방망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방망이는 내 코를 길게 만들어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형은 화가 나서 방망이를 내던졌는데 실수로 방망이가 그의 코를 쳤습니다. 그러자 정말 코가 순식간에 길어져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코를 줄이려고 방망이를 거꾸로 쳐보았지만 이번에는 코가 줄어들지는 않고 옆으로 마구 휘어지기만 했습니다. 한편 큰 부자가 된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로 온갖 것을 만들어내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소금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방망이를 들고 외쳤습니다. 소금 나와라, 뚝딱! 그러자 방망이에서 소금이 비오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고 순식간에 온 집안이 소금으로 가득 차고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방망이를 멈추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짜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훗날 동생이 멈추는 법을 알아내어 소금 장사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